이 기나긴 카페 일 속에서 느낀 것. 커피 산업은 편집증 및 강박증 환자들과 그들에게 꼬움을 선사하려는 사업가들 사이에서 발전하는 산업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맥주 이야기. 사실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저 봄에 태어났다랑 핑크 프로이드랑 나랑 셋 다 본진이 커피야. 그 와중에 생각보다 술이 아니라 커피로 더 많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커피가 본진이었지. 근데 요새는 커피를 진짜 마실 만큼 많이 마셔보고 얘기를 할 만큼 해갖고 힘들긴 한데 여전히 좋아하는 그치만 엄두가 안 나는 커피 이야기. 사실 저는 이제 2011, 2012 년에 카페 일을 좀 했었음. 이때부터 이때 했었던 곳은 여기였습니다. 동대문 두타 모래 피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네? 피카라는 스웨디시 커피 전문점에서 일을 했었다. 근데 무엇이 스웨덴 적이었나? 그냥 스웨덴 디저트를 쓰는 것 플러스 그러니까 계란 노른자와 술이 들어간 커피가 시그니처였던 것. 그거 외엔 그냥 카페야. 여기서 일을 했었습니다. 재밌었어. 근데 이때 왜 일을 했었냐? 이 일을 어떻게 그치. 당시에는 노르딕 스타일이라고 했었지, 옛날에는. 근데 이제는 그냥 약배전이라고 부르잖아. 근데 이때 왜 일을 했었냐? 이걸 왜 하게 되었나? 2011, 12가 아니구나. 12, 13년이었었구나. 왜냐? 함께 지내던 사회적 기업 창업팀의 형님들이 있었음. 어느 날, 기존에 그들이 머물던 집터인 충무로의 건물에서 쫓겨나는 통보를 받게 됨. 건물주가 자신의 자식이 그곳에서 웨딩홀을 하겠다 할 테니 건물 비우고 썩어져라는 이야기를 한 것.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 어떻게? 이제 이들은 새로운 둥지를 찾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래서 서울시 도시재생 관련 지원 사업을 벌림. 이화여대 정문 그러니까 이화여대 정문 옆 운동장 아래의 슬럼화된 뒷골목을 카페를 차리고 들어가서 문화적 재생을 통해 슬럼화된 이대 앞을 조금 변화시켜 보겠다 제안을 한 것.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되게 좋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문은 거야. 이제 질문. 그럼 커피는 누가 내려? 그때 그분들. 그때 그 형. 그거 그냥 머신에 버튼 누르면 되는 거 아니냐? 좆됐다.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때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왜냐면 이때 이 사람들이랑 내가 같이 살고 있었거든. 이 사람들 망하면 이제 큰일 나지 않을까?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급하게 교육회사에서 주간에 수업 뛰고 저녁 10시에 동대문으로 출근해서 새벽 5시까지 커피를 팔음. 이때 직원이었지만 계속 틈틈이 내년에 내가 매니저를 해야 하니까 보고 배워. 노력. 그래서 이때 이제 재고 관리, 발주, 그리고 동선 설정이나 메뉴 개발, 그리고 메뉴 관리, 하여튼 뭐 코스트 낭비를 줄이기 위한 온갖 것들을 다 이루고 배운 거야. 진짜 어이가 없었어. 그래서 이제 2014년에 2대의 카페를 열음. 진짜 어이가 없어하고
이화여대 앞에 어디 있냐. 그니까 내 말이 내가 진짜 사진이 없냐? 그래서 당시에 뭐 이대 얼티즌 카페라고 해갖고 또 열었어. 여기가 제 공간이었습니다. 머신은 중고로 250만 원짜리로 샀었던 제우스 머신을 샀어요. 난 아직도 저 머신이 참 마음이 아파. 저 머신이 거의 진짜 한 개까지 뜯어 고치면서 죽으면 안 돼 그러면서 끊임없이 계속 개조를 하고 수리를 하고 그래서 쓴 머신이야. 그래도 기압은 안정적으로 잘 맞췄었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1층 카페는 내가 맡고 지하 공연장, 그리고 2층 북카페, 3층 쉐어하우스를 했었던 거야. 이런 곳을 이제 운영을 했던 거죠. 근데 이때의 이 공간은 끊임없이 개조와 마개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뭐 바 형태로 되고 LP판도 갖다 놓고 아주 지랄 난리가 난 거야. 여기도 뭐 대규모로 하여튼 뭐 하고 난리가 난 거야. 하여튼 진짜 그러니까 이 동선을 내가 이 동선과 내가 이 물품들에 대한 발주를 관리는 할 수 있었지만 이 공간의 기획과 이 공간의 사용 방식에 대한 고민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왜냐면 여기다가 돈을 대고 있는 정체불명의 아저씨들, 예를 들면 여기 내가 자주 찾아오고 싶은데 여기서 LP를 틀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갑자기 돈을 내. 그래갖고 갑자기 LP를 틀어. 여기서 술도 좀 팔았으면 좋겠어. 그래갖고 술장 같은 걸 만들어. 그다음 위스키를 틀어.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뜯어 고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쩌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었던 거지. 그런 눈물 나는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걸로 해서 이 공간 기획인이 뭐냐면서 아주 즐겁게 놀았었던 과거가 있었는데, 하여튼 이대 골목이 안정적으로 잘 활성화가 되었고 우리는 이제 끝난 거야. 우리 이거 계약 연장할 수 있는 돈도 없었고. 근데 덕분에 커피를 열심히 해봤다. 그 이후에도 개인 커피 또 매니저하고 등등등등 뭐 맨날 그러고 살았었어. 하여튼 커피를 이렇게 하고 놀았었는데, 근데 이제 이러면서 느꼈었던 거, 이 기나긴 카페 일 속에서 느낀 것, 커피 산업은 끝없는 뭐라고 해야 될까? 편집증 및 강박증 환자들과 그들에게 꼬움을 선사하려는 사업가들 사이에서 발전하는 산업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2010년쯤에 에스프레소 산업에 약간 좀 특이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원래는 기존에 포터필터가 이런 2구짜리 포터필터가 일반적이었었어요. 이 2구짜리 포터필터라는 게 무슨 소리냐? 이 위에다가 커피를 넣고 탬핑을 해서 꾹 누른 다음에 물을 구기압으로 쏴주면 양갈래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투샷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거지. 물론 1구짜리 포터필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절이 있었어, 세상에는. 근데 2010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바텀리스 포터필터라는 것들이 등장한 거야. 이렇게 생겼어. 1차 꼬움.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바텀리스 포터필터라는 게 등장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이 방금 전에 보여줬었던 이 2구짜리 포터필터 있지 않습니까? 이 2구짜리 포터필터는 내부에 탬핑을 안정적으로 못 해가지고 크랙이 생기고 물길이 그쪽을 따라서 흐르면 어떻게 되겠어? 물이 계속 그 부분에 커피를 적시면서 그 부분만 커피가 쓰게 추출이 되고 나머지는 커피가 안 추출되겠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커피의 길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왜냐면 실제로 이 물체는 이렇게 꾹 눌렀을 때 크랙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커피가 계속 뜨거운 물이 계속 그쪽으로만 오면서 과추출이 되고, 과추출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제대로 추출이 안 돼서 맛이 균질해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맛을 못 만들어내. 근데 이 상태에서는 그걸 확인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내부가 안 보이니까. 그리고 왜? 이게 그냥 어차피 한 길로 딱 따라서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탬핑을 제대로 못하면 기껏해야 이게 부글부글 끓으면서 내려오는 진짜 박살난 커피 정도만 알아볼 수 있지, 제대로 내린 커피랑 조금 아쉬운 커피의 차이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바텀리스 내부에 있는 저 구를 없애고 여기서 바로 떨어지는 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제품이 2010년에서 12년경쯤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제안을 하는가? 예를 들면, 야, 근데 지금 우리가 바로 이 바스켓에서부터 추출을 하다 보니까 채널링이 있거나 그러면 여기서 제대로 안 떨어지고 서로 이쪽으로 튀고 저쪽으로 튀고 난리가 날 거 아니야. 그러면 너가 완벽하게 됐다면 이 바텀리스 포터필터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너가 얼마나 깔끔하게 나오는지를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같이 뭘 팔아먹냐? 아래에서, 이 바텀리스 포터필터 아래에서 바텀리스 포터필터를 바라볼 수 있는 거울도 같이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이해한 이상, 이 개념을 이해해버린 이상 무슨 일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에, 내가 포터필터를 누를 때 안쪽에서 제대로 눌렸을까?
라는 생각. 아니야, 침실봉은 좀 뒤에 들어가. 아직 침실봉까지 들어갈 것도 아니야. 이 아직 한참 앞이야. 지금 이 병을 처음 만들어낸 거야. 이 바텀리스 포터필터가. 내부 상황을 유추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볼 수 있잖아. 이렇게 딱 같이 팔아먹으면서 한번 사람들의 정신을 흔들어 놓으니까 그다음부터 모든 바리스타들이 무슨 생각을 해? 아, 내가 지금 템핑을 제대로 한 게 맞을까? 내가 템핑을 하고 고르게 만들겠다고 톡톡 치다가 잘못해서 크랙이 생긴 건 같은데 이걸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 근데 바텀리스 포터필터 쓰면 저 레테일 현상이라고 부르는 한 번에 쏙 떨어지는 저걸 통해서 내가 내 커피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이 1차 정신병의 시대가 온 거지. 자, 그리고 이 바텀리스 포터필터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무슨 일이 생겨나느냐? 이제 그 디스트리뷰터 템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커피에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 템핑. 근데 추출의 과정을 생각해보자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처음에는 에스프레소 추출의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하냐? 도징부터 합니다. 도징, 이게 무슨 소리냐? 정확한 양을 계량해서 담는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라인딩부터 아니야. 도징부터 하는 거야. 이거 자, 도징부터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라인딩을 해요. 일정한 분쇄도로 갈아서 그러니까 갈아내는 행위인 거죠. 그라인더가 이걸 같이 해주죠. 참고로 그거 아십니까? 도징 머신도 있어요, 요새는. 아주 이게 무슨 소리야? 야카이아라는 도징 머신이 있습니다. 자, 짠. 엄청나게 멋있어 보이죠? 이 도징 머신의 역할은 뭔지 아십니까? 프로그래밍된 레시피대로 정확하게 몇 그램의 커피를, 원두를 내려주는 거. 홀빈을 내려주는 거야. 이거 간 커피도 아니야. 그냥 홀빈을 내려주는 거야. 하여튼 이 도징, 그라인딩.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라인딩 됐으면 이걸 이제 포터필터에다가 옮겨 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포터필터에다 이렇게 옮겨 담고 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포터필터에 이렇게 이 많은 양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이 많은 양을 최대한 균일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균일하게 만드는 것 레벨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포터필터에 담은 원두를, 커피를 이후 템핑에서 고르게 눌릴 수 있도록 각종 지랄 연병 작업을 통해 평탄화를 하는 것. 근데 참고로 이 평탄화도 사실은 의견이 많았다. 자, 이렇게 평탄화가 되면 누를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미분이 과연 이 레벨링을 할 때 이 커피 미분이 과연 균일한 밀도로 쌓였는가, 그리고 템핑을 할 때 균일하게 되는가 때문에 차라리 오버도징을 해서 이렇게 산처럼 쌓아놓고 위에서 누르면 정확하게 수직으로 눌렀을 때 얘가 양 옆으로 다 평탄하게 퍼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론도 있었어. 말도 안 되는 것들, 진짜 온갖 것들이 다 있었어. 그냥 끊임없이 내면에서 상상력을 통해서 이것은 과연 이런가? 저것은 과연 저런가? 나름대로의 그 과학적 그리고 어떤 추론을 통해서 막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하여튼 이 커피의 세계라는 건 상상을 통해서 꼬움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끊임없이 있는데, 그럼 이제 레벨링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템핑을 하죠. 이 템핑이라는 건 무엇이냐? 커피 템핑. 또 이미지를 갖고 와야지. 커피 템핑이란 템퍼라고 부르는 요 나무 도장, 그러니까 나무 막대기로 되어 있는, 혹은 뭐 다양한 막대기로 되어 있는 이 재질도 또 나름대로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이 도장 같은 걸로 그냥 꾹 찍어서 눌러주는 거야. 그 어떻게 돼? 이 아까 레벨링을 통해서 평탄화된 무언가가 이제 안정적으로 꾹 눌려서 이 일자가 되겠죠. 평면이 압축되어 있는 일자의 원두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그 위에다가 고압의 물을 쏘는 거지. 즉 고압의 물이 안정적으로 천천히 이렇게 쫙 뚫고 나갈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이걸 잘 눌러주는 행위인 거야. 근데 문제는 이 템핑을 예전에는 보면은 이런 짤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현대의 바리스타들이 이제, 현대도 아니야, 약 한 10년쯤 된 상태에서의 바리스타들은 다 이런 것들을 싫어해요. 이거는 뭐야? 레벨링이 제대로 되지 않은 템핑인 거야. 이 레벨링 기술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을 때는 이것만 봐도 다들 빡쳤었어. 왜? 레벨링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대충 뭔 소리인지 이해했겠죠. 이게 아주 고르게 잘 들어가 있었더라면 이 상태로 템핑을 하면 안 됐었던 거지.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자, 템핑을 하기 전에 그 템퍼를 통해 눌러서 이후 고압의 열수가 다 내려갈, 그러니까 닿아서 추출될 때 균일한 추출기를 만들어주기 위한 작업. 자, 근데 이제 우리의 그 꼬움은 어디서부터 만들어지냐면 이 사이사이들에서 존재합니다.
이 사이사이들에 얼마나 많은 지랄을 넣을 수 있느냐가 꼬움 핵심인 거야. 물론 이 뒤에도 있습니다. 이 뒤에도 무한하게 펼쳐져요. 그리고 이 전 말을 하다 보니까 빡치고 있는데 이건 내가 오늘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 하여튼 커피에 대한 이야기는 영상으로 할 만하다. 하여튼 보면은 요 도징에서 그라인딩으로 넘어오잖아. 정확히 그라인딩에서 문제가 생겨요. 자, 이제 여기부터는 뭐 플랫버니, 코니컬버니, 그치? 분쇄 날의 형태에 따라 달라짐. 그래서 코니컬버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코니컬버는 위에서 떨어지는 이 원두를 받아서 내려보낼 때 잔여물이 거의 안 남아. 깔끔하죠? 근데 완전 균일하진 또 않아. 그래서 플랫버가 존재합니다. 그치? 몇 미리에 따라서 또 달라지지. 그 플랫버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메저사의 플랫버입니다만. 이건 뭐야? 약간 맷돌식인 거지. 맷돌식. 이렇게 갈리는. 근데 그래서 두 개의 차이는 정확하게 이런 이미지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플랫버의 문제들 중에 하나는 뭐야? 여기에 잔여물이 남아. 가정용 머신들은 그래서 코니컬버죠. 일반적으로는. 왜냐면 청소도 쉬워. 그리고 잔여물도 거의 안 남고, 그리고 맛도 나름대로 균일해. 그 플랫버 같은 경우엔 세팅이 생각보다 어렵고, 이 플랫버 자체의 버의 크기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코니컬버보다. 저게 돌아가기 위한 전력도 생각보다 많이 먹고요. 그래서 의지간에서는 코니컬버를 선호를 하게 되죠. 가정용에서는. 근데 이제 플랫버들 중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플랫버. 진짜 재밌는 거 보여줄까? 자, 플랫버의 정신병을 어떻게 자극하는지 보여줄게. 플랫버, 코니컬버. 여기서 우리가 한번 그 꼬움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보여줄까? 제가 본 커피 업계의 꼬움 중에 가장 감동적인 꼬움은, 자, 이거 하나로 설명된다. 짠. 플랫버는 이 사이에 나사산이 있고, 나사산에 커피 미분이 끼지 않느냐. 지금 정신이 멍해질 거야. 이걸 보고 있는 바리스타는. 이건 뭐야? 이 사이드에서 고정을 해놓는 방식으로 나사를 넣으면 나사산에 원두가 끼지 않아서 이전에 만들었었던 커피의 잔여 원두들은 여기에 남아있지 않고 깔끔하게 다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요즘에 대세가 되고 있는 하이엔드급 플랫버들의 기술들입니다. 여기 막 줄줄 나오는 거야. 이걸 본 순간부터 여기로 돌아갈 수가 없어. 자, 하여튼 뭐 근데 이 부분은 너무 전문적이니까 패스. 참고로 전격 전압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전격 전압에 따라서 얘기가 나오는 건 난 잘 몰라. 전격 전압에 따라서 그 갈린 미분들의 정전기 상태가 달라져. 그래가지고 조금 더 잘 뭉치는 것도 있고 안 뭉치는 것도 있고 뭐 그래. 근데 그건 이제 레벨링에서 잡을 수 있어. 레벨링에서 무슨 짓을 하냐? 첫 번째, 그 평탄화를 뒀거나, 그러니까 보이는 평탄화를 뒀거나, 이게 뭡니까? 디스트리, 그러니까 뭐 OCD 툴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이게 뭐 레벨링 툴. 그래. 그치. 심하면 모터 회전수도 조절해. 왜냐면 모터 회전수 때문에 정전기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그리고 열도 열인데, 열은 그래도 그 어떻게 넘어갈 수 있지만, 정전기 때문에 그 이제 원두들이 가루의 뭉침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뒤쪽에 레벨링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이후에 템핑을 할 때 뭉쳐 있는 곳으로 길이 안 나고 옆으로 새는 그런 경우가 있대. 이때. 아무튼 그래서 이런 레벨링 툴의 대표는 OCD라고 하는 거죠. 참고로 OCD는 강박증의 약자입니다. 미쳐있지. 그러니까 ONA 커피 디스트리뷰터거든. 근데 문제는 OCD는 강박증의 약자야. 이 자식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어. 하여튼 자, 평탄화를 뒀거나 또는 그러니까 내부의 정전기 등으로 인해 뭉쳐 있는 원두 미분들을 흩어주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흩어주는, 이게 이제 디스트리뷰터. 그러니까 뭐 침칠봉 등등인 거지. 그래. 요즘 원두에 물 스프레이 뿌리잖아요. 그게 뭐야? 이 과정에서 정전기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 말 그대로 도징과 그라인딩 사이에 원두에 물 스프레이를 뿌리는 행위가 방금 얘기했었던 정전기를 없애기 위함인 거지. 정전기가 맞아. 디스트리뷰터도 깊이가 조절이 가능하다. 그리고 디스트리뷰터에서도 이제 새로 나오는 또 하나의 그런 게 있죠. 디스트리뷰터는 참고로 침칠봉이다 보니까 이렇게 침을 가지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요, 여기를. 근데 이게 안 예뻐. 안 예쁘다 보니까 다들 어떻게 하냐면은 뭐 WD 툴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웨이스사에서 만들고 있는 어떤 웨이스사였나? 하여튼 정확하게 하여튼 디스트리뷰트 테크닉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 요렇게 되어 있어. 에스프레소 교반을 하는 거지. 원두를 교반한다라고 원두를 교반한다고 표현한 게 맞나? 이렇게 해갖고 이걸 꼽고 빙글빙글 돌리면 요 니들들이 왔다 갔다 돌아가 주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근데 웃기는 거 아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인간이 무작위로 섞은 게 훨씬 더 균일하고 고르게 밀도가 분포돼. 근데 인간은 어때요? 이렇게 균일하게 고르게 만들어봤자 인간 입장에선 이거 안 이쁘잖아. 하나하나 다 해야 되고 귀찮잖아. 그러니까 어떤 걸 개발합니까? 자, 웨버사에서 문레이커라는 걸 개발합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다 지금 나사가 기어 형태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걸 한 바퀴 돌리면 얘는 얘대로 돌아서 약간 좀 난수처럼 빙글빙글 돌아요. 그리고 이거를 단 한 장의 짤로 웨버사에서 문레이커를 홍보하는 기가 막힌 걸 만들어냅니다. 자, 기존에 있었던 WD 툴은 10바퀴를 돌려도 이렇게 깊이가 나지만 문레이커는 빙글빙글 돌리면 결국에 10바퀴쯤 돌렸을 때 모든 미분을 다 한 번씩, 모든 궤적을 다 한 번씩 건드리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 기가 막힌 꼬움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웨버사에서. 웨버가 이런 거 진짜 잘해. 그래서 이걸 봐버리는 순간에 모든 바리스타의 머릿속에 내가 평소에 쓰고 있었던 WD 툴을 쓸 때마다 이 머릿속에 이 각인이 만들어져. 이렇게 돌릴 때마다 평소에 이렇게 레벨링 툴 하고 나서 니들 디스트리뷰터를 돌리는데 머릿속에 자꾸 이게 각인이 돼. 그러면 얘랑 얘 사이에 요 미분들이 뭉쳐있는 건가? 이런 약간 또 이 꼬우의 정신병을 만들어내는 거지 또. 그래서 이제 결국에 문레이커가 좋다. 문레이커를 사야 된다. 이런 형태의 말로 꼬아지는 거지. 자, 이 커피 산업은 강박증과 편집증 환자들을 이 커피 마케터들이 유혹해갖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그런 과정인 거야. 자,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템핑 이후에 이제 추출인 거죠. 사실 또 템핑과 추출 사이에 또 뭐가 있겠지만, 자, 추출 요 과정에서 아까 말했었던 바텀리스 포터필터가 아주 획기적으로 강박증을 유발해내는데 성공했다. 근데 심지어 이 바텀리스 포터필터에서도 추가적인 또 우리 웨버사에서 아주 기가 막힌 전개를 하나 시도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잘 생각해보세요. 이 기존에 있었던 스탠다드한 포터필터들은 한층 더 진화한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야? 기존의 포터필터들은 추출을 할 때 이 추출되는 구간의 양옆은 온전한 추출이 안 돼서 물길이 안 난다. 그래서 이 양옆은, 그러니까 이 추출 바스켓이 이렇게 생긴 약간 좀 그 바게스가 약간 좀 목욕대와 같이 생긴 이런 구조 때문에 이 옆길이 제대로 추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우리가 좋은 에스프레소의 기준이라고 얘기했던 렛테일 현상은 이런 바스켓을 쓰고 있을 때 만들어지는 것뿐이지 얘가 완벽한 수율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 기가 막힌 또 세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그럼 이제 웨버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우리의 유니바스켓을 봐라. 완벽하게 수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완벽하게 고르게 가고 이 덕분에 렛테일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안 일어나는 게 더 좋은 거다라고 또 새로운 가스라이팅을 시전합니다. 여기서 돌아버리는 거지 또 이제. 이걸 한번 또 영상을 보고 있잖아? 그럼 이제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야. 또 모든 바리스타들의 또 머릿속에 뭔가 또 이 겁나 멋있는 어떤 새로운 공식들과 함께 설득을 시작하는 거지. 자, 이런 그 끝없는, 물론 심지어 템핑하는 과정에서도 뭐였지? 무슨 그래, 템핑할 때도 옛날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뉴테이션 템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뉴테이션 템핑. 템핑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고르게 수직으로 눌러야 되는데 있잖아. 근데 뉴테이션 템핑,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서 템핑을 하면 결과적으로 고른 밀도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뉴테이션 템핑이라는 또 새로운 기술이 있었어. 근데 다만 이거는 그래도 기술이 바뀐 것뿐인 거지 어떤 그 도구가 바뀐 건 아니라 갖고 아니야 볼록한 템포가 아니야. 그냥 이 뉴테이션 템핑은 어차피 인간이 완벽하게 수직으로 못 누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빙글빙글 돌려서 누르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밀도가 안정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건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까지 효과가 없었습니다. 물론 한때 인기는 끌었었어. 이제 회전에서 기울이고 뭐 난리를 치는 거지. 근데 뭐 사람들은 이제 이걸 막 보면서 뭐 샷이 더 달다. 뭐 약간 좀 텍스처가 좀 더 묵직해졌다. 뭐가 됐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추출, 이 과정에서는 이것도 있었고 또 프리인퓨전 기술. 프리인퓨전이 무엇입니까? 추출하기 전에 미리 한 3초 정도에서 2초 정도 뜨거운 물을 한번 쓱 뿌려가지고 한번 그 적시고 가스를 빼낸 이후에 다시 추출하는 그런 기술이었었죠. 프리인퓨전의 시대 넘어 가변압 추출까지. 가변압 추출은 뭐야? 중간에 압력을 지 멋대로 바꿔. 그걸 통해서 좀 더 맛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 아주 난리를 치는 거야.
자, 근데 프리인퓨전과 가변압 추출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이 기술들은 고가의 기계를 필요로 하기에 우리가 다룰 내용은 아님. 그럼 이제 추출에서 있어서의 환상은 어디 있냐? 추출의 기적 같은 또 꼬움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은, 자, 이제 그 용기에 담는 과정. 그러니까 이제 식음인 거지, 식음. 식음에서도 꼬움이 또 있습니다. 식음에서의 꼬움이 무엇이냐? 자, 이번에는 우리가 에스프레소의 잔은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에스프레소의 잔은 이렇게 생겼다 보니까 이 위에 커피의 크레마가 이 안쪽에 아로마를 가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먹는 순간에 아로마가 펑 하고 터지죠. 근데 봐봐, 커피는 기본적으로 밀도가 높아. 그래서 위보다 아래가 밀도가 높아. 그리고 밀도가 높은 곳에 훨씬 더 많은 향이 있어. 그치만 이것을 온전하게 잘 섞기가 어려워. 그리고 플러스 우리가 그 두꺼운 닙에 잔을 쏴보면, 위스키를 먹을 때 알겠지만 닙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우리가 미세하게 맛을 느끼는 게 어려워 라는 이론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된다면, 그치? 이게, 자,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러니까 세퍼레이트 플레이버가 생겨가지고 이 플레이버가 여러 개로 나뉘고 층위가 나뉘어가지고 온전하게 먹을 수가 없다면, 야, 그러면은 그냥 스월링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는가? 그 글렌캐런 잔을 통해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왜냐면 뭐 이 글렌캐런 잔을 통해서 먹으면 이 위스키를 스웰링하듯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먹으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이 내부의 층위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도 뭐 그럴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잔 업체는 새로운 형태의 가스라이팅을 시도합니다. 어떤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느냐? 야, 그치만 위스키는 골고루 밀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섞어도 괜찮지만 커피는 그게 아니지 않느냐. 커피는 위스키보다 더 밀도가 높은 지점이 충분히 존재하는데 그게 하필이면 아래쪽이라서 이 상태로 빙글빙글 돌린다고 아래에 있는 게 위로 올라오는 방식으로 섞이는 스웰링이 일어나진 않는다 라는 거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런 대답을 내놓는다. 짠, 우리의 잔은 이 내부에 양각으로 유리를 한 번 더 만들겠다. 즉 바깥쪽에 이렇게 생긴 유리잔을 가지고 이 안쪽에 이중 유리잔을 만들어서 열 손실을 최소화하게 한 다음에 이 안쪽에 양각으로 볼록한 홈들과 혹들을 파놓겠다. 그럼 이 상태에서 빙글 돌리면 어떻게 돼? 내부에서 와류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와류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 에스프레소가 안정적으로 이 층위가 다 뭉개져서 다 섞이고 더 이상 세퍼레이트가 되지 않겠지 않느냐. 여전히 따뜻하고 더 많은 향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위스키 잔 수준의 얇은 닙을 만들면, 그럼 이제부터 다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야. 야, 너네들이 이때까지 먹고 있었던 에스프레소는 다 리미티드 아로마였어. 우리는 인텐시파이드 아로마를 제공할 수 있다. 이제 잔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시대가 열리는 거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제 여기로 가면. 그래서 이제 추출해서 이 식음 과정에서 그 리미티드 아로마라는 감동적인 가스라이팅을 맛본 나는 그만 저 잔을 사버림. 개비싸. 근데 안 살 수가 없어. 근데 그래놓고서 요새 커피 안 마셔. 자, 그리고 또 추출 과정에서 또 그게 있죠. 그 에스프레소 추출 과정에서 에스프레소를 먹기 위해서는 정말 빠르게 먹어야 돼. 이 향이 가시기 전에. 근데 문제는 향이 가시기 전에 먹어야만 하는데 에스프레소는 뜨겁잖아. 향이 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먹기 좋은 온도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는 어렵잖아. 근데 그러다가 또 너도 샀다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다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봐. 그러다가 또 향이 식을 때까지 기다리자니, 그러니까 온도가 식을 때까지 기다리자니 향이 날아가고, 그리고 향을 보존하자니 애매하고.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에스프레소 칠링볼이 나옵니다. 차갑게 얼려놓은 스테인리스 볼 위에 바로 뜨거운 에스프레소를 흘려보내면 이 칠링볼이 식어가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먹기 좋은 온도와 그러면서도 향이 하나도 날아가지 않은 채 가장 완벽한 풍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에스프레소가 나온다는 거야. 감동이야, 이것도. 그리고 이 스테인리스 볼을 이제 떨어뜨리는 건데, 나도 스테인리스 볼이 집에 있어. 근데 문제는 에스프레소 추출을 하려면 이렇게 스테인리스 볼을 고정해줘야 되잖아. 이 고정기가 없으면 진짜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정기를 위한 스테인리스 볼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그치, 저것도 샀지롱. 그러니까 다 봐봐, 모든 가스라이팅이 다 당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 대표적인 그 뭐라 그러지, 피해자가 있는 거지. 이 커피 산업의 피해자가 있는 거지. 이제 칠링볼 역습. 자, 여기까지가 이제 최근에 제가 보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저는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작년 초반에 여기서 한 번 더 나가. 심지어 작년에는 그 카페 코엑스 커피 엑스포였나? 거기서 브리타가 부스를 열고
브리타만의 4가지 필터로 커피를 내려서 맛보는 부마카세를 즐기세요 라는 이벤트를 함. 아마도 겪어보진 않았지만 탄산경도 조절을 하는 필터를 넣어서 커피 맛에 미묘한 변화를 주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제 사람들은 물까지 신경을 쓰게 되는 거지. 물론 물은 이전부터도 중요했다. 그래서 경수보단 연수가 낫다느니 뭐니 했었는데, 그러니까 커피에 완벽히 들어맞는 물은 어떤 것인가 논란이 있던 것. 어떤 것인가라는 논란을 만든 것. 있던 것도 아니야, 만든 거야. 여기까지 말하니까 내가 진짜 정신병자 같은데, 이 모든 가스라이팅을 받으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어. 자, 어떤 것인가는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어. 자, 결론. 백산수가 가장 커피에 맞는 이다. 수다. 백산수 사라. 이런 결론이 나왔어. 그래, 커피 산업이란 끝없이 꼬움을 선사해. 온갖 꼬움을 보여줘. 자, 너가 이걸 보고도 참을 수 있을까? 너가 이걸 보고도 참을 수 있을까? 너가 이걸 보고도 참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 내가 가장 좋아했었던 짤이 있어. 커피 산업에서. 뭐였었냐면, 머신 그러니까 커피 머신 자동 청소기. 커피 머신을 청소, 모든 취미가 저런 게 다 있어서, 이게 근데 문제는 취미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산업에서 이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이게 차라리 취미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골리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하나의 산업이라니까? 지금 이 산업에 들어와 있는 모든 바리스타들을 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니까? 돌아버리겠어, 나 진짜 이거 보고 있으면. 내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포터필터가 들어가는 자리에다가 스프링이 되어 있고, 요 고무 실리콘이거든요. 주사기 같은 거야. 이걸 이렇게 포터필터가 들어간 자리에다 이렇게 뽁 꽂고 추출을 누르면은 이 물이 나오면서 이 스프링을 이렇게 쭉 밀어내. 근데 다 밀어내고 나서 추출이 끝나면 갑자기 이게 다시 역방향으로 훅 하고 올라가고, 내부에 이제 잔여물들을 씻어내는 방식으로 플러싱을 해주는 거지. 이해했죠? 근데 문제는 사실 이게 기계 내부의 구조를 이해한다면 이딴 걸 쓸 수가 없어. 왜냐면 기계 내부에 물이 아무리 돌아도 저 역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 그래서 그냥 매일매일 머신 청소하고 끝날 때 빼갖고 가스켓 닫고 고무링 닫고 안쪽 닫고 이렇게만 해도 충분해. 플러스 포터필터에다가 백플러싱용 막에 막아가지고 그냥 플러싱하면 끝나. 근데 이걸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의 후기를 보잖아? 난 이 후기에 감동받았어. 예쁘고 신기하고 머신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짜 감동적인 후기였어. 머신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를 보고, 나는 이게 커피 산업의 본질이구나. 이거야말로 커피 산업의 본질이구나. 그렇구나. 내가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었구나. 이게 바로 커피 산업이었었구나. 라는 생각에 정신을 놔버렸다. 개인적 의견일 뿐이니 커피 산업 종사자들을 개인적 의견일 뿐이고, 커피 산업 종사자 및 신제품 개발자들을 비난할 의도는 없었다. 그냥 너무 많이 세뇌당하듯 정보들을 보다 보니 현타가 온 바리스타의 넋두리일 뿐이었다. 하여튼 그렇다. 그러니까 저런 식의 요소가 다 있지. 그러니까 저런 게 나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나의 궁금한 건 그런 거야. 요새 느끼는 거는 리사르 커피 로스터스라고 있어요. 거의 한 10년 전부터, 10년 됐나? 옛날에 신당역에 있을 때 갔었던 곳인데, 그 다음에 뭐 약수로 갔다가 최근에 막 청담이니 어디까지 가고 되게 대표적인 에스프레소 바 문화를 선도했었던 에스프레소 바 기업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카페였었지만 이제 거의 기업 수준인 거지. 근데 리사르 커피는 진짜 커피가 맛있거든? 근데 희한한 게 거기는 레벨링도 제대로 안 하고 도징도 대충 하고 템핑도 깔끔하게 안 했어. 내가 그 당시에 리사르에 갔었을 때. 진짜 신기하게도 근데 너무 맛있었어.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커피 내리는 것들, 이탈리아에서 맛있는 커피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잖아. 이게 도징도 레벨링도 템핑도 그리고 추출 과정의 프리인퓨전도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깔끔하게 팍팍팍 지키지가 않아. 근데 미친 듯이 맛있을 때가 있어.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 지랄 연병을 떨어가지고 이 모든 아니꼬움들 속에서 기술을 만들어내서 0.1씩, 0.01씩, 0.0001씩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 정작 맛있는 커피는 따로 있을 때가 있다는 거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마치 자전거 같은 거야. 자전거도 처음엔 1kg를 줄이는데 20만 원이 들고 그 다음에는 0.5kg를 줄이는데 뭐 100만 원이 들고 그 다음에는 100g을 줄이는데 100만 원이 들고 그 다음에는 10g을 줄이는데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진짜 그런 장비와 기능에 미쳐 돌아간 나라라서 자전거만 해도 경량화에 목숨을 걸고 나중에는 3천만 원짜리 자전거, 막 2천만 원짜리 자전거 진짜 미친 듯이 경량화하고 미친 듯이 단순화하고 있는데 정작 경기를 잘하는 거는 그 자전거를 경량화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몸을 경량화하는 사람들이 경기를 잘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기술의 발전들에서 진짜 세밀하게 가는 걸 보면은 분명 일리는 있어. 근데 정말로 저게 커피의 맛과 안정적인 연결이 되느냐? 그렇진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에 휩쓸리면서 살아온 십몇 년의 커피 이야기들이 어디로 흘러가냐? 내가 했었던 것들은 무엇인가? 내가 쫓았던 것들은 무엇인가? 이딴 식으로 안 해도 맛있는 커피들이 정말 많았는데 나는 왜 이 산업의 어떤 그 흐름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침칠본과 유니바스켓 같은 것들을 쫓고 있었는가? 물론 예쁘고 아름답고 즐겁긴 한데 이게 맛은 아니었을 텐데 라는 생각. 막 원두 1회용으로 딱 20g씩 나눠가지고 소분해갖고 얼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서 진공 포장해놓는 거랑 그냥 돌아버리겠어.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바리스타였었습니다. 취미로 커피를 써요. 근데 문제는 봐봐 뭐야. 취미로 커피를 했는데 맥주보다 3배는 많이 마르잖아 지금. 아까 갔었던 그 뭐야 그 친구 방금 아까 퇴근한 그 친구 그리고 지금 저기 핑크 플로이드랑 나랑은 본진이 커피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 세계를 너무 잘 알아 우리가. 너무 슬펐어. 그리고 원래 철학과는 필연적으로 그 먹고 살 길이 완벽하지가 않다 보니까 자꾸 토끼가 여러 굴 파듯이 이것저것 해야 돼요. 커피도 안 마시는 입장에서 정말 신기하다고요. 그니까요. 커피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너무 슬퍼졌어. 나의 과거가. 물론 즐겁고 재밌었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슬프다. 옛날에 그나마 이 원두가 맛있다 이럴 때가 참 재밌었었는데 어느 순간에 같은 원두를 두고서 어떻게 보관을 하느니 뭐니 뭐 하여튼 그렇다. G7만 마셔요. G7 맛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모든 난리를 통해서 겪은 최종 제 커피의 도착점, 그 난리를 치고 도착한 커피가 어딘지 아십니까? 짠, 맥심 슈프림 골드. 진짜 구라 아니고 맥심에서 브랜드가 3개가 있거든요. 근데 화이트랑 모카가 되게 연해요. 얘를 먹어보면 얘가 모든 묵직함과 모든 플레이버와 모든 그 완벽한 밸런스를 얘가 다 맞췄어. 그런데 내가 이거 먹고 무슨 생각한지 알아? 한국에 있는 의지간한 카페들의 시그니처 메뉴가 얘보다 맛있을 수가 없어. 거의. 왜냐면 그 한남동에 한강진역에 맥심 플랜트라고 이 맥심에서 만든 카페가 있거든요. 근데 맥심에서 이 만든 슈프림 골드를 가지고 이런 슈크림 라떼라는 것들을 만들어요. 얘네들이 가끔씩. 이게 뭐냐면은 여기 아래에 있는 여기가 요 위에는 이제 그냥 그 커스터드 크림이나 아니면은 뭐 그냥 크림 슈크림이나 이런 것들인 건데 이 아래에 요 슈프림 골드를 넣어서 만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특별한 원두 생각 나. 그냥 말 그대로 원두 지랄 안 하고 그냥 슈프림 골드를 타서 아래다 깔고 이 위에다 이걸 올린 거야. 근데 있잖아 이게 미친 듯이 맛있어. 말이 안 되게 맛있어.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딱 먹어보고 나서 앞으로 난 일평생 커피를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의지간한 카페에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시그니처 메뉴보다 얘가 훨씬 더 맛있어. 그럼 뭐야? 어지간한 카페 하면서 이런 메뉴가 좋니 저런 메뉴가 좋니 얘기할 땐 일단 얘를 이기고 와야 돼. 근데 얘를 이길 자신이 없는 거야 나는. 그래가지고 오케이 커피는 슈프림 골드다. 커피는 슈프림 골드다라는 결론이 나온다. 너무 그 돌고 돌아서 결국에 맥심이 짱이었다로 흘러가는 그런 것. 근데 진짜 슈프림 골드 먹을 수 있으면 먹어봐봐요. 정확하게는 슈프림 골드를 맥심 모카 골드랑 화이트 골드를 옆에다 두고서 비교하면서 먹어보면 바로 알 수 있어. 야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맛이다. 이게 되게 그 바리스타들이 먹어보면서 이거 먹고 약간 좀 충격 먹거든요. 이러고 하여튼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한번 드셔보시면 좋습니다. 아휴 슬프다.
어쩌다 이렇게 또 커피 얘기로 흘러가고 난리를 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대학원 2학기가 그러니까 대학원 학기가 끝나니까 지금 약간 좀 신나서 이 말 저 말 다 하고 있는 것 같아. 이참에 요거 따갖고 커피 이야기로 만들어서 올려놔야겠다.